아니 여러분, 환율 폭등에 코스피 조정까지 요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진짜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놓인 위기 상황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요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죠. 1,400원을 넘어 1,500원 가까이 상승해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떠올려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900원대로 올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00원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때랑 비슷한 숫자이다 보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환율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의 상황은 사실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분명 IMF급 쇼크가 아닌데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한 겁니다. 즉 과거 1,400에서 1,500원은 국내 위기 레벨이었다면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해진 상황이라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숫자보다 패턴입니다. 예전 위기는 환율이 빠르게 퍽 올랐다가 쭉 내려오는 V자형 패턴입니다. 1997년과 2008년의 공통점은 짧은 기간에 환율이 급등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하지만 국제 지원이나 긴축,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환율이 다시 안정을 되찾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급하게 솟구쳤다가 다시 가파르게 내려오는 V자에 가까운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고환율은 그 모양이 다릅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가 길게 이어지고 무역 환경도 불안하고 정책 방향도 불확실한 가운데 환율이 확 치솟은 뒤에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구간에서 계속 버티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 미쳤다 라는 충격보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오지? 라는 지속적인 불안이 쌓이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라면 우리뿐 아니라 모두 다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약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각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3.29% 절하, 일본 엔화는 약 2.11%, 대만 달러는 1.87%, 필리핀 페소는 0.44%, 통화가치 하락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 원화죠. 그렇다면 왜 원화값만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시기라면 다 같이 힘들어야 할 텐데 유독 우리만 더 많이, 더 빨리 약해지는 중이라면 투자자 시선에서는 달러 강세도 강세지만 한국 원화가 유독 더 약한 거 보니 뭔가 구조적으로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숫자가 1,400원이냐 1,500원이냐 보다 왜 우리만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상황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상승하던 코스피도 조정 중이라는 건데요.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12조 원 이상을 팔고 떠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쉽게 비교해보면 코로나로 금융공황이 터졌던 2020년 3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매도 폭탄인 거죠. 특히 반도체나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 매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서만 한 달 누적 10조 원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수 민감 업종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은 확대됐죠. 신용 비중이 높아 강제 반대 매매까지 발생하며 커진 공포 심리는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왜 이렇게 폭락한 걸까요? 시장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때 다음에 5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먼저 AI와 반도체 버블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는 바로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종목들이 크게 뛰었고 코스피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올라갔죠. 그런데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반드시 누군가 이익을 실현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꽤 비싸졌네, 기대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 이제 파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선 주식을 산 시점보다 원화가 강해야 더 이득인데 지금은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달러 강세가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주가는 올라도 환율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글로벌 금리와 유동성을 꼽습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미국 금리인데요. 현재 상황은 미국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유동성 공급이 위축됐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도 강해졌죠. 이런 상황에선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보다 그냥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 자금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한동안 꽤 강하게 올랐었죠. 그래서 일각에선 지금의 이 상황은 급락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급하게 오른 데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바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낮은 성장률과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닌 오를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변동성이 커지면 바로 나오는 시장이라 평가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단기 매수하고 변동성이 올라가면 즉시 매도하는 단타형 흐름이 고착돼 있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우리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금의 장기 유입은 어렵고 조금만 흔들려도 변동성은 과장되고 지수는 더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등 위기 상황에서 이걸 버티게 해주는 게 바로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 나라의 비상금이자 방패 그리고 생존력인 셈인데요. 그럼 이 중요한 외환 보유액 과연 한국은 충분할까요? IMF는 각 나라별 적정 외환 보유액 적절성을 평가하는 ARA 지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ARA 기준에 150% 이상이면 넉넉함, 100에서 150%면 적정 수준, 100% 미만이면 취약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2022년 통계를 마지막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 발표를 멈추긴 했지만 한국은 무려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었습니다. 2020년 98.9%로 떨어진 뒤 2021년과 2022년까지 3년 연속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88억 달러 수준으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까운 나라 대만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GDP 규모는 대만이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약 6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는 우리가 더 큰데 비상금은 대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웬만한 충격에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더라도 시장의 신뢰가 붕괴하고 자본이 유출되고 달러 부채 압박이 커지면 IMF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죠. 한마디로 숫자가 충분해 보여도 신뢰가 무너지면 위기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는 1997년식 위기와는 다르다.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과거와 비교 불가하고 외채 구조도 안정적이고 순 대외 투자 포지션이 플러스라며 환율 급등은 외환위기라는 공식은 깨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고환율 자본 유출이 부담인 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 메시지는 미묘합니다. 구조가 다르기에 IMF급 위기는 아니지만 실물 경제나 물가 또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는 고환율 상황을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다수의 전문가들도 당장 IMF 외환위기가 재현된다는 것엔 회의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화 약세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재정 정책 영향이 크다는 게 IMF의 진단이기도 하죠. 실제로 IMF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과 관련해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고 국가 부채 관리에 집중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